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선종 800주년을 기념해 성인의 유해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유해 공개는 다음 달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소년수들이 기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의 만델라 소년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지 3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생존 피해자는 단 6명입니다. 생존자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성기원 바오로 신부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제7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인 성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80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다음 달 22일까지 이탈리아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에 전시됩니다. 유해 공개는 1226년 프란치스코 성인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희년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교령을 통해 선포한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은 내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청빈한 삶을 산 아시시 성인을 본받아 성화된 삶의 모범이 되고 평화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초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으로 가난한 작은 사람, 즉 포베렐로로 불리웠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청빈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1209년 프란치스코 회를 창립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해를 맞아 첫 행사로 지난 22일 성인의 유해가 80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유해는 1978년 단 하루 제한된 인원에게 공개된 적은 있지만 모든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한 달간 이어집니다. 성인의 유해는 빛의 양을 적게 하고 질소가 채워진 유리관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유해가 처음 공개된 22일 저녁 교황 특사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추기경 주례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아르티메 추기경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성인은 한 수도사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입니다. 이어 성인의 삶은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핵심 영성은 봉사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유해 경배는 무료이지만 인터넷 사전 등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40만 명 이상이 유해 경배 예약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해 경배는 3월 22일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에서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 마테오 주피 추기경이 집전하는 미사로 막을 내립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올해부터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을 폐지 50년 만에 다시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소년범죄 처벌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는 소년수 전담 교정교육기관인 만델라 소년학교가 있는데요. 이곳 소년수들은 배움과 성찰, 그리고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수영복을 입은 소년수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옵니다. 사제와 수녀, 신학생이 책상에 제대볼을 깔고 미사를 준비합니다. 매주 수요일 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의 종교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종이 울리고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날 천주교 수업에 들어온 12명 중 천주교 신자는 단 1명뿐입니다. 낯설지만 독서부터 화답송, 신자들의 기도까지 열심히 참여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로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이곳에서 드리는 미사와 기도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은 제수강 안내문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틀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소년수들이 미사 중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꼽는 평화의 인사. 짧은 악수와 포옹으로 서로의 평화를 빌어줍니다. 대부분 신자가 아니다 보니 영성체 시간은 사실상 안수 시간입니다. 사제는 소년수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미사 후엔 소년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나눕니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3월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소년수 전담 교육기관입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도관과 대학생 등이 소년수들을 가르치는데 4회 연속 검정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얘가 단순히 학교나 아니면은 학원이 아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항상 너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반성하는 마음도 가장 우선해야 되고 사회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 사목위원회는 인성교육을 겸해 실시되는 종교 수업을 담당하며 소년수들과 동반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한 명 한 명씩 편하게 해주시려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약간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 아이들과 동반을 한다라는 건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일이 아니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건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와 상관없이 너희를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년수들에게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소년수들은 기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해야죠. 그래야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처벌과 함께 이 사람이 교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CPBC 김혜영입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선 서울시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대규모 국제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건 서울 브랜드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예상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대 효과입니다. 가톨릭을 국교로 하지 않는 국가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인 만큼 서울의 종교적 포용성을 부각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숙박, 외식, 관광 분야 등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K문화 확장을 통한 서울의 위상 강화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계청년대회 준비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림픽 유치 실패를 아쉬웠던 점으로 꼽으면서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경제 효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요.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단기간에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 준비 상황을 보면 서울시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취약 관리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CCTV와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특별 관리합니다. 시간대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동선 확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외국인 방문객을 환대하는 경관을 곳곳에 연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체계적인 국제행사 준비 계획은
내년에 열릴 세계 청년대회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올해로 광복 81주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첫 증언 이후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현재 생존한 피해자는 단 6명뿐입니다. CPBC는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려 합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올해 97세가 된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린 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했고 2007년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책임 이행을 요구해왔습니다. 정기 고문도 당하고 해서 ICJ로 안 가면 고문 방지 협약으로 가겠다. 저는 끝까지 법과 법으로 하기를 원하고 해나왔습니다. 첫 증언 이후 35년이 흘렀고 여전히 일본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다른 피해 할머니가 계속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제주도 가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했는데. 이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역사적 진실을 배우고 이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교류를 해가지고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길이길이 이 위안부 역사는 밝혀야 되니까 밝혀서 공부지요. 역사 공부. 이 할머니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안부 피해자법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망언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됐어서 이것도 이렇게 법으로 처단했으니까 대통령께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 할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가해자의 사죄를 듣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서러운 세월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할머니의 시간은 빠르게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왜요? 응? 아니 됐어. 천주님, 하느님 빨리 우리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저 기도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이어서 경북 지역의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를 전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골 마을에 자리한 작은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가 사는 곳입니다. 박 할머니의 구술생 해사를 기록하며 10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은주 포항시의원이 오랜만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곳 죽장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다 16살 무렵 집 앞에 멈춰선 낯선 트럭에 실려 일본으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난생 처음 고향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겪은 고초는 할머니에겐 여전히 꺼내기 힘든 기억입니다. 1945년 박 할머니는 가까스로 배와 경운기를 얻어 타고 보름을 넘게 걸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은 어린 자식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내 손봐라. 일로 얼마나 해가 아들 둘 몇 살인다고 이 손봐도 비틀 지고 이틀도 이래가 눈물로 흘렸으면 한가히 됐지. 내 눈은 눈물 흘렸으면. 올해로 97인 박 할머니. 지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탓에 같은 말만 여러 번 되풀이합니다. 한 살은 100살이다. 한 살 있으면 100살. 한 살이면 100살이다.
박 할머니는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의 용기를 얻어 1993년 피해자로 등록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 할머니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좀 기억이 있으실 때는 난 사과도 받고 싶고 배상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을 견디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쌀을 뭐 해줘가지고 소용이 없다. 없는 걸 쌀이 복받는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뿐입니다. 김은주 시의원은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사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들한테 사과할 시간이, 사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 정부나 일본에서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 분명히 할머니는 역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할머니 자체가 증언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첫 증언 이후 35년.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202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끌었던 양성우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 당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당시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이렇게 변호인단이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좀 무모한 소송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소송이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면제라는 벽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미국 법원이 국가 면제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이제 그 벽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법적 그 피해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소송 과정에서 돌아가셔서 좀 더욱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이제라도 살아계신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실제 배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좀 남아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도 우리나라 법원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네. 결론을 내려왔는데 네네. 일본 정부는 소송이 무효라고 주장을 해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사실 좀 성립하기 어렵다. 사실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다 일거에 해결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스스로가 2005년 민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일본 군이나 일본 정부가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합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동시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게 국가의 이제 의무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는 이 합의한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합의의 어떤 내용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신뢰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는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이 어떤 합의, 2015년 합의라든지 아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이 관련 주장을 해올 때 네. 계속해서 뒤에 숨는 것이 바로 국가 면제론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국가 면제론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판결이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이런 판결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까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국가 면제라는 게 이제 주권 면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국제법상의 어떤 법리, 원칙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국가 면제로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 국제법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상업적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반인도적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혹은 자국의 영토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면제를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런 이제 법리 하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국가 면제의 벽을 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이 쉽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의 어떤 정부의 재산을 집행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가 법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피해자이고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판결이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원 판결이 브라질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을 저희가 또 판결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 전쟁 피해자들의 어떤 법적 투쟁이 서로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인권법은 이런 피해자들의 법적 투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 정부에게 이 판결을 이행하라 라는 구체적인 그 과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면할 수는 있겠죠. 일본 정부가. 하지만 이제 이 판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계속 좀 약간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야 할 어떤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2015년 합의를 통해서 그 의무를 좀 비켜간 것인 건데요, 우회한 것인데요. 앞으로 정부는 지금 나온 이제 승소 판결,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이 소송의 승소 판결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교적 협상의 근거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포기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협정상의 중재 절차에 나아가는 것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지금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은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피해자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 공식 사과와 직접 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외교적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적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승소를 이끈 양성호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학력이 여전히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런 채용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공정한 채용 문화가 법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시민단체 교육애범이 기업 인사 담당자 537명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채용 과정에 출신학교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어떨까? 청년 구직자 1,00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2.8%가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현실의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재는 입사 관련 지원 서류에 출신 학교를 명기하지 않도록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채용 시 출신 학교나 학력 정보를 가리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학벌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지원 당시의 인성을 포함한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취지입니다. 잘못된 상식이, 편견이 차별을 낳고 그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격차를 더 구조화시키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아닌가요?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단이 꾸려지며 상반기 내 법률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300여 개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출신 학교와 학력 채용 차별방지법 추진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입법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출신 학교 이름이 아니라 학습 성과나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과도한 입시 경쟁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왜곡된 공교육 현장도 좀 더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환 장관도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하게 가는 법률 주관 부처의 장으로서 법률 개정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건은 법 개정과 더불어 출신 학교나 학력 요소 대신 직무 역량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체 방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교육시민단체 교육부의 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 7명은 출신 학교 대신 직무 역량을 측정할 확실한 방법만 있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성기현 바오로 신부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제7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이사장 구요비 주교는 23일 신임 사장 성기현 신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성 신부는 취임사에서 교회, 우리의 체험, 여러 현안들을 잘 전하려면 메시지를 다듬고 첨단의 기술을 활용하고 잘 빚어서 기쁘게 선물하려는 마음, 범법적인 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근본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의 수년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가치와 의미, 진가를 가장 분명히 드러낼 시기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신부는 1999년 사제가 된 뒤 2002년 유학길에 올라 미국 뉴욕대에서 미디어학 석사 학위를,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신내동 본당 보좌를 거쳐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영성부장과 성의교정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CPBC는 신임 사장 성기현 신부 체제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를 비롯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종교방송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는 독립운동과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천주교 신자는 약 15,000명으로 파악됩니다. 대구대목구 성유스티노 신학교와 서울대목구 예수성심 신학교 학생들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교회는 3.1운동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침묵에도 교우들의 독립운동은 계속됐습니다. 신자들이 수원과 안성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사료와 논문에 기록돼 있습니다. 초대 제주교육감을 지낸 최정숙 지사는 강평국, 고수선 지사와 함께 3.1운동에 참여한 신자이자 여성독립운동가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독립유공자 가운데 사제도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에서 파견된 손 파트리치오 신부, 나토마스 신부, 서 아우스팅 신부입니다. 우리의 천주님은 천황보다 위대하다는 손 신부의 발언은 유명합니다. 일본군의 비인도적 만행을 지적하기도 했고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다 투옥된 적도 있습니다. 독립군부대 의민단은 1920년 신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됐습니다.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고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단체입니다. 이보다 먼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안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하느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남겼고 동양의 평화를 그렸습니다.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발표된 담화에서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당시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성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회의 침묵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교우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본받고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의 제목은 3.1운동 정신의 완성은 참 평화.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이 땅에 참 평화가 왔는지 돌아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107년 전 외친 만세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날 다시 새겨봅니다. 107년 전 외침은 민족의 독립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정의 위에 세워지는 참 평화를 향한 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이들의 고통은 눈물입니다. 얼마 전 50대 아들이 치매인 80대 아버지를 8년간 간병하다 끝내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일명 간병살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74세 남편은 가족을 몰라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내의 목을 조르고 스스로 독극물을 마신 일도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부모 분양과 돈 문제로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률도 계속 늘어나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 관리 비용도 가파르게 늘어나 10여 년 뒤에는 국방비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환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치료와 돌봄 중심의 치매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 치매 관리 정책의 방향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5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치매 조기 발견입니다. 지금은 치매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병원에 큰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동네 치매 안심센터에서 신속히 진단받고 동네 의사인 치매 관리 주치의가 치매 환자와 함께합니다. 치매 환자 돌봄도 살펴봅니다. 현재 치매 환자의 상당수는 가족 돌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 간병에 힘들어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를 지닌 장기 요양 등급자의 주 야간 보호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치매 안심센터의 쉼터와 주 야간 시설의 중복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연간 3천만 원 정도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치매 환자 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 재산을 노리는 사기나 경제적 착취를 막기 위해 치매 환자 재산을 나라에서 대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의사 결정을 돕는 마땅한 후견인이 없으면 공공 후견인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이제 치매는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가족에게 모든 걸 맡겨두기에는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오늘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고민은 미래에 맞이할 우리 노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치매 환자에 대해 더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구역과 반을 통해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치매 환자는 없는지 파악하고 도움의 손길을 더욱 알려야 합니다. 시니어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교회는 돌봄의 앞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돌봄이 생명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치매 환자 100만 명, 우리의 노후입니다. 따뜻한 돌봄으로 다시는 치매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피해자는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 진정한 사과를 받는 일은 결국 제대로 기억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기도로서 기억하고 행동과 실천으로 그 기억을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평화를 빕니다.